자, 계속 이어서 T형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T형 단면은 말 그대로 단면의 모습이 이렇게 T형 모습으로 생긴 단면을 T형 단면이라고 하죠. 통상 이렇게 플랜지 부분, 윗부분을 플랜지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외부 또는 복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T형보에 철근을 배근했을 경우에 단철근 T형보죠. 복철근 T형보는 이 콘크리트 문제에선 나오진 않습니다. 단철근 T형보를 이제 설계를 하고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살펴보는데, 저 T형보는 이러한 콘크리트 데크 브리지에서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교량의 상판으로 쓰는 경우죠. 여기에 피어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길이 방향으로 있을 것이고, 차들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겠죠. 이게 이제 교량의 상판인데, 이러한 단면을 해석을 할 때 이걸 통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자르죠. 자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단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 내측 단면하고 바깥에 외측 단면 하나씩만 하죠. 근데 이걸 자를 때 어느 부분을 자를 거냐 하는 게 일단 제일 처음의 문제죠. 자르는 거에 따라서 이 폭이 결정이 되니까. 이 폭이 T형 플랜지의 유효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T형보의 유효폭 결정입니다. 어느 정도 폭으로 저 T형의 유효폭을 결정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치수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L sub C라고 되어 있죠.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죠. 그 다음에 이쪽이 L sub N이죠. 슬래브의 내측 거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가 외부의 폭 B sub W. 그리고 여기가 플랜지의 두께 T고, 이쪽 최외단 거리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B1이라고 했죠. 자, 이 기준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상판의 길이, 보의 길이 L이 있습니다. 이 T형보의 유효폭 결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칭 T형 단면인 경우하고 비대칭 T형 단면. 대칭 T형 단면은 좌우가 대칭이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칭 T형 단면은 대칭 T형 단면하고 다르게 이쪽 단면이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면에 대해서 T형의 유효폭 결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대칭 T형 단면의 경우입니다. 대칭 T형 단면의 경우는 첫 번째 기준이 16T 플러스 BW죠. 16T는 플랜지의 두께를 얘기하고 B sub W는 외부의 폭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죠. 중심간 거리 L sub C, 요 길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의 길이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L이 됩니다. 요거 세 개를 다 각각 계산을 해서 이 중에 최소값을 유효폭으로 삼습니다. 이게 대칭 T형 단면의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대칭 T형 단면. 비대칭 T형 단면의 경우는 대칭 T형 단면의 경우의 기준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6T 플러스 B1이죠. 여기서는 B sub W를 썼는데 여기서는 B1이라고 하는, B1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B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B sub W는 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인접보와의 내측간 거리의 2분의 1 플러스 B1. 인접보와의 내측간의 거리 L sub N을 의미하죠. 여기 보가 하나 있고 여기 보가 하나 있으니까 이 보와 이 보의 내측 거리는 L sub N을 의미합니다. 그거의 2분의 1 플러스 B1이니까 2분의 L sub N 플러스 B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의 지간에 12분의 1 플러스 B1, 12분의 L 플러스 B1이죠.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각각 계산을 해서 이 중에 또 최소값으로 T형 단면의 유효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T형 단면에 있어서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여러분 남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T형보의 판별이죠. 모양이 T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T형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립축을 구하죠. 중립축이라고 했던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중립축이라는 거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응력제로, 변형률제로, 응력제로, 휨에 대해서 이런 중립축이 플랜지 내에 놓이게 되면은 중립축 윗부분은 압축을 받고 중립축 아랫부분은 인장을 받죠. 아랫부분의 콘크리트 단면적은 우리가 콘크리트가 인장을 못 받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여기 인장 철근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압축 부위의 면적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보를 중립축이 플랜지 내에 존재하는 T형보, 모양이 T형이라고 하더라도 중립축이 T형보에 플랜지 내에 존재하게 되면 해석은 직사각형보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양만 T형이지 실제로 해석은 직사각형보죠. 앞서 시간에 직사각형보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립축이 밑에 내려오는 경우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압축부의 콘크리트의 면적이 이제 T형이 되죠. 그 다음에 인장철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T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이렇게 될 거고 어느 경우에 이렇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T형보의 판별 문제입니다. 자,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용을 하는데 어떤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용하냐면 플랜지 부분의 단면 1차 모멘트 2분의 BT 자승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외부 부분이라고 하면은 콘크리트의 인장식의 면적은 다 빼고 철근의 환산 단면적만을 계산을 하죠. 환산 단면적. 철근의 면적이 AS면 환산 단면적은 N 곱하기 AS가 되겠죠. 그러면은 GS는 N 곱하기 AS의 D-T가 됩니다. 왜 플랜지 부분의 단면 1차 모멘트가 2분의 BT 자승이 되고 인장철근의 단면 1차 모멘트가 N 곱하기 AS, 거리가 왜 D-T가 되는지, 그러면 중립축의 위치는 어디라는 얘기인지, 일단 이거는 중립축을 여기로 가정을 하고 실제로 가정을 한 것이지 플랜지와 외부의 경계면을 중립축으로 가정을 한 것이 실제 중립축은 아니죠. 여기를 일단 가정을 하고 구한 거죠. 그러면은 이 윗부분의 면적은 BT 곱하기 단면 1차 모멘트니까 도심까지의 거리가 2분의 T 해서 2분의 BT 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의 면적은 N 곱하기 AS, 여기 팔 길이가 D-T가 되죠. 전체가 D니까 D에서 T를 빼주면은 D-T가 되죠.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거리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진짜로 중립축이라면, 여기가 실제 중립축이라면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GF가 GS보다 크거나 같다. GF하고 GS를 비교해서 GF가 GS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중립축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플랜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GF가 있고 GS가 있고 저울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쪽이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니까 중립축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중립축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무슨 보라고 그랬죠? 직사각형보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반대의 경우, 이러면은 이제 중립축이 이쪽이 더 무거워지니까 중립축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T형보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일단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용하는 거지만 이거는 약간 기준 자체가 허용력 설계법에 좀 걸맞는
허용력 설계법에 걸맞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탄성계수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허용력 설계법에서 필요한 것이지 강도 설계법에서는 탄성계수 B를 사용을 하지 않고 또한 뭐 유효환산 단면적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물론 이게 이 방법을 강도 설계법에 써먹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와 T를 비교하죠. 이 방법은 이 A라는 게 뭐냐면 A는 AS, FY, 0.85, FCK, B. 이게 뭐죠? 이게 폭을 B로 하는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의 응력사각형의 길이죠. 보통 깊이. 요거랑 T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를 T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A가 T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T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0.85 FCK. 우리가 강도설계법 지난번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 위에가 왜 0.85 FCK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고, 요 길이가 T보다 작죠, 지금. 이럴 경우에는 직사각형보가 되죠. 그 다음에 A가 T보다 큰 경우. 이제는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의 면적이 플랜지를 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T형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에서 T형보가 주어지면 T형보의 유효폭 결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T형보의 판별을 하는 문제인데, 일단 T형보긴 T형보인데, 그걸 일단 T형보로 보지 않고, 폭을 B로 하는 단철근 직사각형보로 본 상태에서 응력사각형의 깊이 A를 구한 다음에 플랜지와 두께를 비교해서 직사각형보, T형보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더 강도설계법에서는 많이 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A와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냐면 A라고 하는 놈은 베타1C죠. 베타1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 이 C는 중립축의 길이죠. 중립축의 길인데 이 C와 T를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C와 T를 비교해가지고 T형보의 판별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A와 비교를 하셔서 직사각형보냐 T형보냐를 판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형보가 이제 전부 다 결정이 되고, 유효폭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 T형보로 해석을 할 것인지 직사각형보로 해석을 할 것인지 정하면, 직사각형보는 이미 다 했죠. 이미 지난 시간 경보, 복철 직사각형보 다 했으니까 이제 T형보로 결정이 난 경우에 단면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되는 T형보죠. 철근의 단면적, 전체 폭 B고, 외부의 폭은 B 서브 W로 따로 쓰죠. 그 다음에 플랜지 두께 T, 그리고 인장철근의 도심으로부터 콘크리트 최외단까지 유효 높이 D. 이렇게 압축을 받는 부분의 콘크리트의 면적이 이렇게 T형이 됐죠. 이제 이런 보, 이렇게 결정이 다 됐습니다. 유효폭 결정 다 됐고, 이제 T형보를 판별을 해서 이 보가 이제 T형보 이미 밝혀진 거죠. 이걸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부분의 면적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죠. 일단 가운데 부분, 날개 부분을 떼버리고,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보아오셨던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철근 직사각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해야죠.
날개 부분의 압축력에 대한 부분을 더해야 되니까. 어차피 콘크리트의 인장 단면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인장 단면을 뭐 그림을 그리나 안 그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여기 철근양, 여기 철근양. 면적은 이 면적이 고려가 되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때의 철근양을 AS 웹 단철근 직사각형보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때의 철근양을 ASF로 표기를 하죠. 그러면 ASF랑 ASW를 합치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T형보가 나와야 되니까 이놈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AS-AS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랑 두 개 더해서 AS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압축력도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도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가운데 더하면 저쪽이 나오죠. 그러니까 T형보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트를 MNW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모멘트를 MNF로 쓴다고요. 자, 이제 힘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TW가 있고 단철근 직사각형 보니까 쉽죠. 여기 이 길이가 A죠. A. 여기에 압축력이 CW. 자, 팔 길이는 얼마일까요? 팔 길이는 단철근 직사각형부에서의 팔 길이하고 똑같죠? D-2분의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인장철근이 받는 인장력 저쪽에서는 이 첨자를 전부 다 W를 달고 들어가고 여기서는 전부 다 F를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TF로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압축력도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 길이가 T죠. 여기가 CF가 되죠. 자, 여기에서의 팔 길이는 저쪽에서 단철근에서의 팔 길이와 다른 팔 길이가 나오게 되죠. D-2분의 T가 나오죠. 여기가 T니까 여기가 2분의 T가 나오고 전체 D에서 2분의 T만큼씩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힘만 구하면 되죠. 각각의 힘. 자, CW는 얼마냐? 0.85 FCK A. 자, 폭이 B 서브 W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W는 단면적 AS-ASF ASF에 곱하기 FY가 되죠. 자, 요거 두 개로 이제 모멘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M은 CG 또는 TG가 되니까 여기서의 모멘트는 AS-ASF에 FY 팔 길이는 D-2분의 A가 되죠. 자, 첫 번째 이제 나눈 것 중에서 첫 번째 공식 모멘트를 구했고 두 번째 공식 모멘트를 구해봅니다. 자, 압축력은 0.85 FCK. 자, 두께는 T고 폭이 얼마죠? 전체 폭에서 가운데 외부의 폭을 뺀 폭이 압축력이 미치는 폭이 되죠. B-B 서브 W 그리고 두께 T 되죠. TF는 ASF 단면적 곱하기 FY가 되죠. 첨자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힘으로 우력 모멘트를 일으키면 그 모멘트는 얼마냐? 그래서 MNF는 ASF FY 팔 길이는 D-2분의 T죠. 그럼 이제 단철근 T형보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모멘트를 구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T형보가 되겠죠. T형보의 공식 모멘트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T형보의 공식 모멘트는 얼마냐? AS-ASF FY D-2분의 A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그 옆에 부분 ASF FY D-2분의 T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식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식은 T형보의 공칙 모멘트를 구하는 식이죠. 보시게 되면은 전체 인장 철근량에서 AS만큼을 빼주고 ASF만큼을 빼주고 팔 길이는 D-2분의 A가 되고 그 빼준 만큼의 인장력이 팔 길이가 D-2분의 T.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실 수 있으면 저 공식의 유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저 공식을 보셨을 때 저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써서 공칭 강도를 구하고자 할 때 모르는 변수가 아직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자, n에는 다시 한번 써보면 as-asf fy d-2분의 a 플러스 asf fy d-2분의 t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모르는 게 뭐냐면 얘 모르고 A 모르죠. 아직 안 구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주어지는 단면의 치수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모르죠. 그럼 ASF는 어디서 찾느냐? ASF는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 두 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CF는 TF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CF는 TF를 같다라고 쓰면 이 조건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0.85 FCK B B sub W T는 ASF FY가 되죠. 자, 여기 ASF를 구하고 있죠. 나머지 다 넘겨주면 ASF는 0.85 FCK B B-W T FY.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ASF를 하나 구했고 이제 나머지 구해야 되는 게 A를 구해야 되죠. T형보의 중립축의 길이 A. T형보에서 중립축의 길이가 아닌 응력사각형의 길이인데 여기서 응력사각형의 길이는 이 응력사각형의 길이는 T죠. 이쪽에선 그렇고 여기서 구하는 거죠. 여기서 이 단철근이 되는 쪽에서의 T형보의 응력사각형의 깊이 A를 구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CW는 TW로부터 나오죠. 자, CW가 0.85 FCK A B sub W죠. 전체 폭이 아니라 외부의 폭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량은 AS-ASF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Y가 되죠. 자, 여기서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는 AS-ASF의 FY 0.85 FCK BW가 됩니다.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이것도. 그럼 결국 이 공식 모멘트, T형의 공식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플랜지 부분의 철근량이 얼마가 될 거냐. 외부 부분의 철근량은 따로 뺐죠. 그걸 뺀 플랜지 부분의 철근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간단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ASF를 알면은 전체 철근량에서 ASF를 빼주고 그 다음에 FY를 곱해준 다음에 나눠주면 되죠. 이것들을 여기다 대입시켜서 전체 공식 모멘트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식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은 식 3개를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식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형보에서도 균형철근보가 있죠. 균형보라는 개념이 있고 T형보에서도 균형보라고 하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됨과 동시에 인장 측에 인장철근이 항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보라고 했는데 그럼 T형보에서의 균형철근비는 어떻게 될 거냐? T형보에서의 균형철근비. T형보에서의 균형철근비는 이렇게 쓰면은 단철근 직사각형의 균형철근비죠. 이걸 쓰면은 이제 T형보의 균형철근비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냐면 B분의 sub W B 플러스 로 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 서브 F는, 로 서브 B는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평형철근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A 서브 F 나누기 B 서브 W D 플랜지 부분의 철근량을 콘크리트의 단면죠. 어느 단면이냐면 직사각형 단면이죠. 근데 폭이 직사각형 단면의 폭이 외부의 폭 B 서브 W가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할 만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맥시멈을 구하면은
0.75 B분의 B sub W O sub B 플러스 O sub F가 됩니다. 전체가 다 곱해지죠, 0.75.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로 맥시멈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보다? 이게 과소철근보다. 이만큼을 넣어야지 인장 측의 철근이 먼저 파괴를 일으켜서 연성 파괴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의 내용인 단면 설계에 대한 얘기 중에서 요 단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요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ASF를 구하면 나머지 구해야 되는 게 AS-ASF죠. 이것도 뭐 쉽게 구하죠. 여기서부터 구하셔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 단면 설계에 대한 부분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만 보시면 T형보에 대한 내용은 다 다룬 것이 되겠습니다.